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창희라고 하고요.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액추어리 강의를 계속 하고, 이제 뭐 자주 있는 과정이 아니라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지금 뭐 많이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보험사 쪽 근무하지는 않았고,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시큐리티 이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액추어리를 알게 돼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 액추어리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강의도 하게 됐네요. 자, 일단 뭐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교재가 2권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렉처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Released Problems and Answers and Explanations 이렇게 2권이 있는데, 요거는 Released Problems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SO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뭐 가능하다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본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연습 문제하고 또 유사한 예제들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포함해서 여기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내용이 좀 짧죠?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부담이 일단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뭐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히려 공부하시다가 지치세요. 뒤쯤 가다 보면 어차피 막 헤매시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이렇게 짧게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컨셉이 잡히셨다. 그리고 문제를 웬만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출제 유형까지 다 분석이 되시면 그때 가서 뭐 그 기출 문제들, 다른 연습 문제들은 구해서 그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나름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몇 차례 거쳐서 이 감수도 하고 원어민 감수도 하고 또 내용도 그 오탈자 이런 것도 최대한 고쳤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있겠죠. 버그가 조금씩 있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공부를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러버스 한 장짜리 있죠. 요거 잠깐만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타겟 이그잼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 뭐 나중에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좀 일정이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2015년 5월 시험하고 2015년 7월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과정을 기획했어요. 그래서 CBT는 약 11일간 오픈됩니다. 예, 물론 그 시험 뭡니까 종이로 PBT로 보셔도 되는데 그냥 CBT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날짜 맞추기도 그렇고. 예. 프로메트릭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뭐 위치를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풀브라이트인가요? 뭐 네, 제가 정확히 위치는 나중에 거기 9번째 수업 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응시 신청하는 요령 뭐 이런 거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11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프로메트릭스 사이트에서 날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자체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느냐? SOA, 예, 우리는 일단 SOA 쪽 시스템을 따라갈 건데 어차피 ASA까지는 예, 그 SOA 거를 하시나 CAS 거를 하시나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설명했던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SOA가 생보고 이쪽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소시에이트 레벨에서는 어차피 공유가 되니까 뭐 더 지명도가 높은 SOA 거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응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트릭스에서는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스케줄, 시험 일정을 잡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시험 일자 그 데드라인 신청하는 데드라인은 4월 6일, 뭐 6월 8일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험일로부터 한 40일 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그 SOA 사이트에 가셔서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은 나중에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날짜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편한 날짜에 스케줄링을 하시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자신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험 신청하고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한 20일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일정을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총 9회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27시간 정도 되고요. 뭐 휴식 시간 합쳐서 그런 거니까 뭐 50분 수업하고 가급적이면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강의 노트 따로 요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보는 교재는 그 ACTEC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M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있어요. 뭐 많이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P, FM, MFE, MLC, 그 다음에 C 이렇게 5과목 있으면 어쨌든 다 풀셋으로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P는 ACTEC 거를 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SM은 이론이 조금 막 그 정리가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습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그젠 P는 공부하실 때는 이그젠 P가 막 정말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나중에 합격하시고 2번째, 3번째 가시면 이쪽은 시중에서 좀 들어보지 못한 컨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따라서 이그젠 P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시험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노력을 굳이 기울이지 마시라. 합리적인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헤비하다. 그래서 이걸 안 보시고 ACTEC 거를 보시라. 그러나 이제 FM부터는 이쪽 것을 보셔도 되고요. ACTEC 거를. 근데 ASM 거를 많이들 보세요. 일단은 내용이 조금 깊이 있고요. 연습 문제도 되게 풍부합니다. 문제는 부담이 돼서 끝까지 혼자서 독학하시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P하고 FM은 제가 일단 이번 그 금년도 초반에 2015년 초반에 이제 제가 다루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은 원서를 그대로 오지 말고 제가 렉처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인데요. 일단 P는 지금 나눠드린 걸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거기 actuarialbookstore.com에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겠는데 비싸요, 책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사시는 것보다 뭐 그룹으로 공동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좀 구하셔야겠죠. 아무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은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인데요. 계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뉴얼에 그 뭡니까 여기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앞쪽에 그 실러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probability exam 그래서 January 2015 syllabus 이렇게 해가지고 SOA에서 그 exam P 시험을 어떻게 본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팔러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learning outcom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네요. 죄송합니다. 계산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제 계산기 허용되는 계산기가 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몇 가지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치 수학 공식 쓰듯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수 계산하면 나누기 표현 안 하고 분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3의 제곱, 5의 세제곱, 예, A, 예, 루트 A 빼기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예, 수식 그대로 쓰듯이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그 팩토리얼 있잖아요. 뭐 5 팩토리얼. 그럼 5 곱하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다시요. 요게 이제 TI30XS 멀티뷰라는 모델인데 얘의 장점은 수식 계산할 때 이렇게 마치 그 자기가 종이에다가 뭐 연필로 쓰듯이 이렇게 그래픽화한 모든 기호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팩토리얼 계산이 안 되고 이그잼 FM 요거 볼 때 예, 아주 치명적으로 계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그잼 P, MFE, MLC, C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FM에서는 얘 쓰면은 시험장에서 아주 당황하세요.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이쪽 뒷과목 보실 때 혹시 필요하실 수 있겠는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저는 요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것도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고 이게 이제 BA 플러스인데요. 요게 프로페셔널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비싸요. 그래서 요게 제일 싸면서도 시험에 맞는 모든 기능이 다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인터넷에서 그 모델명 치셔가지고요.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장에 가면 이 커버를 벗겨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가방에 넣고 얘만 이렇게 본체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셋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모리 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설정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좀 이따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다음 주까지 가급적이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일단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접어두시고 요 강의 노트만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첫 페이지 커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G 테이블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그 정규 분포에서 그 스탠다드 노멀 예,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계산할 때 쓰는 표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 표를 안 쓰고요. G값을 입력하면 G값을 입력하면 확률값이 나오도록 네, 내지는 확률을 입력하면 거꾸로 G값이 나오는 기능 이렇게 내장돼 있어요. CBT니까.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요 계산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 볼 때 공부하실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엑셀에서 이 기능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엑셀이나 뭐 이런 거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요 표 보세요. 예. 그래서 표 보셔서 G값 계산해서 나중에 확률 계산하는 거. 나중에 수업 중에 이런 개념 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목차에 있죠. 총 10개 챕터고요. 10개 챕터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챕터 진행할 거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챕터로 이렇게 딱딱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면 조금 뭐 다음 그 이틀에 걸쳐서 혹은 하루 반에 걸쳐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슈어런스 쪽 볼게요. 자, 1장은 위험 관리와 보험의 기본 개념인데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2페이지 보시죠. 네, 제목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위험 관리. 자, 첫 번째 위험이 나와 있는데 위험의 정의가 있습니다. Risk is the possibility of loss. 그러니까 위험이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 혹은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험은 불확실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위험이죠. 자, 그 다음에
리스크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퓨어 리스크와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로 나눕니다. 자, 밑에 퓨어 리스크는 순위험,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는 투기 위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위험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보거나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있어요. 좋은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개인의 가능성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구입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따라서 주식을 구매했을 때 우리가 떠안는 리스크는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죠. 그런데 뭐 걸어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있어요. 근데 전봇대에 이게 고압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 전봇대에 잘못해서 우리가 뭐 고압 전선을 만져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리스크는 오로지 나쁜 일만 일어나는 퓨어 리스크죠. 전봇대에다가 여기다 리스크라고 안 적죠. 리스크라고 안 적고 데인저 이렇게 적는데 이 데인저 얘가 퓨어 리스크 개념이죠. 순위험 혹은 뭐 앱솔루트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자,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올 텐데 보험은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를 커버하지 않아요. 오로지 퓨어 리스크, 앱솔루트 리스크. 그래서 일단은 뭐 전봇대에다가 덴저라고 쓰는 이유는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라는 컨셉이 리스크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나쁜 일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덴저라고 쓴 거죠. 뭐 전봇대 만졌더니 뭐 슈퍼맨이 되고 뭐 플래시맨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당연히 가상의 얘기고 실제는 나쁜 일만 일어나니까 덴저라고 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험도 이쪽 퓨어 리스크 쪽을 커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단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 리스크의 3요소가 소개되어 있죠.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컨셉은 아닌데 그냥 이해만 해두시기 바래요. 자, 리스크의 3요소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페리를 찾아보세요. 리스크의 3요소 페릴, 해자드, 그 다음에 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페릴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손인 혹은 손해의 원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손해의 원인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로스가 발생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사망, 죽음, 죽게 되면 가족에게 엄청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에게도 손해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로스를 가져오는 어떤 원인이죠. 사건. 이것을 페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해저드는 거기 컨디션에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어떤 창출, 뭐 창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조건 내지는 그런 어떤 상태, 뭐 환경 이런 것을 해저드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때요? 기분 좋죠? 음주운전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뭐, 해본 건 아니에요. 한번 걸려본 적은 있는데, 다행히 수치를 안 넘어가서, 한번 이게 호 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조금 높은 아주 낮은 수치에서도 소리가 나요. 근데 실제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거 가지고 처벌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driving after drinking. 술 마시고 운전하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사고.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텐데, 사고는 그냥 나는 게 아니죠. 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안전운전 안 하거나 과속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뭐 안전벨트 안 매거나 이러면 손해가 증가하거나 혹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걸 해자드라고 한다.
이거는 뭐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냥 영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릴은 원인, 그 다음에 해저드는 어떤 조건, 그 다음에 로스는 실제 발생한 궁극적인 손해, 손실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보험에서 혹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는 그런 리스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가시고요. 밑에 건 좀 이따 볼게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네, 강의 노트 3페이지. 네, 영어 위험 평가죠. 평가는 원래 evaluation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assessment라는 단어도 평가인데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evaluation, assessment 느낌상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즉 evaluation 안에 assessment가 있는데 assessment는 일반적으로 등급, 등급을 좀 매기고요. 그 다음에 개선책, 뭐 개선 방안, 대응 방안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어떤 분석, 뭐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을 때 어세스먼트를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뉘앙스가. 자, 아무튼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위험의 크기를 어떤 정성적, 정량적으로 좀 등급을 매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분석하는 그런 목적의 평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심사대회, 뭐 미스 코리아, 뭐 그러면은 내지는 뭐 그 요즘에 서바이벌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잘하네, 좋네, 나쁘네 이럴 수도 있지만 등급을 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기죠. 그런 식의 평가가 어세스먼트다. 자, 그랬을 때 리스크를 어세스먼트를 해요. 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의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목적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거죠. 선택과 집중. 리스크가 이만큼이라면 이거 전부가 다 중요한 리스크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리스크에 노출돼서 살아가죠. 예. 전철이나 뭐 교통 그 버스에서 손잡이 잡았다. 그럼 그게 감기 환자가 잡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잡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것도 리스크고 다른 리스크도 많은데 살다가 보면 그런 자질구레한 여러 리스크도 있고 아주 큰 리스크도 있을 텐데 그런 심각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에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관리해주면 적은 자원으로 관리의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효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의 어떤 크기, 등급을 계산을 한다. 그리고 분석과 대응 방안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두 가지 지표. 첫 번째가 severity고 또 하나는 possibility. 요거는 별표를 해주시고요. 결국 actuary가 해야 될 일이 요 일이에요. 즉, severity라는 거는 이 피해 어떤 손실의 로스의 심각성이죠. 내지는 severity 얼마나 그 손해가 좀 클 거냐 경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피해 금액이죠. 금액, 손실 금액. severity는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얼만큼의 손실이 나냐 그 금액적 개념이고, possibility는 그 likelihood of occurrence,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actuary가 하는 일, severity, possibility,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될 어떤 이자율, interest, 뭐 이런 것 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산정, 여러 가지 산정 내지는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 지표로 그 리스크의 크기를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래서 severity 혹은 impact, 요거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총 로스, 토탈 로스, 피해 금액을 얘기하고, possibility는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평가할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위에 거 severity와 possibility 요걸로 리스크를 평가한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얘네들 평가할 때 정성적으로, 퀄리터티브하게 하셔도 되고요. 정량적으로, 퀀티터티브, 그래서 얘는 정성적, 얘는 정량적,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굳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퀄리터티브란 얘기는 주관적, 전문가의 판단이죠. 느낌학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상중하,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점 척도로 하거나 3점 척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위험의 그 로스의 크기를 산정할 수도 있고, 발생 가능성을 그런 식으로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위험 평가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얘네가 이게 likelihood니까 여기가 probability죠. possibility, 발생 가능성이고, 매트릭스 상에서 이쪽이 심각성이죠. 그 다음에 5가지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놨죠. 그랬을 때 이쪽 북동쪽으로 갈수록, 노스 이스트로 갈수록 위험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사우스 웨스트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이쪽 아래로 갈수록 위험의 크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끼어있는 애들이 이제 미들, 중간 정도의 위험인데, 요 중간 정도의 위험도 성격이 살짝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이쪽 아래는 어때요? 심각성은 큰데 발생 가능성은 낮은 애고, 이쪽 위는 그러니까 곱했을 때의 값은 똑같아요. 그죠? 기대값, expected value는 똑같은데 위험의 어떤 기대값은 똑같은데 얘는 심각성이 크고 얘는 가능성이 큰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퀄리터티브. 그 다음에 상중하로 안 하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을 한다. 특히 이제 금액으로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량적, 퀀티터티브라고 하죠.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걸 쓸까요? 실무에서는 둘 다 쓰죠. 둘 다 쓰는데, 일단은 보험료 산정하고 하려면 처음에 느낌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어떤 기획한다, 내지는 파생 상품을 어떤 거래를 한다 그럴 때는 일단 정성적으로 크게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 이게 상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혹은 리스크가 크다 작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위험이 큰 애들만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애들만 모아서 정량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얘네들 가지고 상품 개발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2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굳이 이 선호를 따지자면 정성적 분석을 먼저 쓰고 정량적 분석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한 리스크죠. 요 그림에서 요 밑에 있는 좀 떨거지 위험들, 얘네들은 좀 무시하고, 요 위에 있는 좀 위험, 거대 위험, 거기 그림에서 VH, very high잖아요. 거대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대 위험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수치를 막 돈 주고 사서 내지는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의 크기를 계산해보고, 위험의 성격을 좀 파악하고, 적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고, 나의 어떤 리스크 관리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위험의 성격을 안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셨고, 다시 2페이지 아래로 가보세요. 요거는 4번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위험 관리 전략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죠. 첫 번째 위험 회피, 어버이던스. 이거는 프리벤션이라고 돼요. 위험 예방. 그래서 거기서는 핵심어가 eliminating,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생활에서 위험을 완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죠. 리스크 프리한 세상, 리스크 프리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리스크가 늘 따라가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 아주 그 국한된 범위 내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데 차를 아예 안 산다. 그 다음에 위험한 사업 아예 안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집값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거 싫으니까 아예 집을 안 사고 임대, 렌탈해서 산다. 리스한다. 이런다면 그거는 이제 리스크 회피 전략이다. 그 다음에 로스 컨트롤은 손해의 발생 금액을 줄이는 거죠. 내지는 가능성을. 그래서 로스 컨트롤은 not driving after drinking. 예를 보시면 술 마신 다음에 운전 안 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차에 뭐 이렇게 오히려 술 마시고 갔다가 더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한정적으로 봤을 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걸 낮춘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예.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듀케어. 적절한 조심성. 예. 조심하는데 그냥 막 밤잠도 못 잘 정도의 조심성은 아니고 잠도 자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얼럿한 상태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경영을 한다면 위험이 아무래도 좀 감소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집에 그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뭐 소화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걸 설치한다면 그런 것들은 위험을 낮추는 활동이다.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크 리텐션은 이제 위험 보유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knowingly 의도적인 거, unknowingly 이거는 좀 무지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예 모르고서 그냥 신경 끄고서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인데 이거는 거기 보시면은 forming a fund to remedy loss 이걸 셀프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보험은 아니고요. 말을 하자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셀프 인슈런스인데 자기가 위험을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 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위험을 피해갈 수도 없고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손해날 걸 대비해서 저축을 했다 그래서 발생할 위험이 발생 안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는데요? 실제로 손해가 났을 때 어쨌든 뒷수습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리텐션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스크는 severity 곱하기 possibility. 그랬을 때 possibility를 제로로 만드는 거. 이건 avoidance죠. 이건 회피. 이건 제로예요. 예. 그 다음에 얘나 얘를 좀 낮추는 거. 낮추는 게 컨트롤이고요. 얘나 얘를 전혀 건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후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거나 사후 대처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컨틴전시 플랜 이런 걸 만들면 리텐션이라고 한다. 예. 아예 또 무시하고 사는 방법도 있다. 예. having no idea 그랬죠. 위험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인생 한 번 살지 갈 때 가지 이런 식으로 산다면 위험을 아예 덮어버리고 위험을 떠안고 사는 거죠. 예. 그러나 인슈어런스하고 관련된 위험관리 전략은 리스크 트랜스퍼예요. 예, 번역하자면 위험 전가죠. 그래서 위험 전가는 위험에 대한 부담, burden of loss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은 by contract, 계약을 통해서 혹은 by hedging,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파생 상품,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위험을 좀 이렇게 해칭이라는 게 상쇄시키는다는 컨셉이죠. 그래서 어떤 주식은 유가가 올라가면 그 기름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가 있는데 또 반대로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상쇄하는 이런 주식을 사서 두 개 합쳤더니 에버리지 이렇게 늘 균일하게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제 유지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거기는 쉐어링만 나와 있는데 분산시키는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예. 혹은 쉐어링. 예, 쉐어링. 예. 혹은 쉬프팅. 예. 남한테 전가하는, 떠넘기는. 그러니까 쉐어링은 공유하는 거. 디스트리뷰션도 뭐 비슷하죠. 분산시키는 거. 쉬프팅 남한테 떠넘기는 거. 돈 주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다. 그리고 보험은 바로 요거예요. 예, 리스크 트랜스퍼.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본 컨셉이고요. 예, 그 실러버스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이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출제되는 거는 그냥 거의 보험에 국한돼서 나오니까 뭐 앞에 부분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4페이지로 가시고요. 자, 4페이지까지만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보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보험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시면은 the essence of insurance라고 되어 있는데 definition이라고 안 썼어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보험을 정의한다는 게 조금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너무 관련 변수가 많아서 그냥 보험의 핵심적인 컨셉은 뭐냐? 그건 약속이다. For a consideration. 대가를 전제로 한 그런 약속이죠. 약속은 약속인데 돈을 받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compensate for specific potential losses. 구체적인 혹은 특정한 잠재적인 손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한 리스크겠죠.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혹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속인데, 그러나 돈을 받고 하는 약속이다. 이게 보험의 기본 본질이다. 그 다음에 팔러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러시는 정책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팔러시가 보험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 계약. 네. 시험이 당연히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policy 그러면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보험 계약. 자, 그래서 policy is an insurance contract. 보험 계약 또는 법적인 문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도 되고 흔히 말하는 보험 증권. 혹은 뭐 약관, 뭐 이런 약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단어다. policy. 예.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읽어보면 보험 조건이나 어떤 규정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뭐 이거 둘 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policy는 보험 계약 자체. 그래서 그리고 그 보험 계약 조항들이 써 있는 약관이나 증서 이런 거를 polic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o cover protect는 이제 보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즉, 아까 이제 그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컴펜세이트 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그 보상해 주는 대상이면은 그 보험이 해당 리스크를 프로텍트 혹은 커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커버, 프로텍트는 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 인슈어런스 팔런시 내에서 컴펜세이션에 대한 의무, 요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거는 그냥 보상 대상이다. 뭐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말레이시아 항공사 저쪽 유럽에서 그 우크라이나였나요? 거기 날아가다가 격추됐죠. 그거 보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참 못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인접 지역에서 친러시아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국민투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서 뭐 거의 준내전 전쟁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발생한 어떤 피해는 커버가 안 되죠. 프로텍트가 안 되는 걸로 팔러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약관인데 내지는 보험 증서인데 거기 보니까 뭐 다 보장해 주는데 가로치고 내란, 전쟁 이런 거는 보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커버는 그런 컨셉이다. 보장해 준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참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은 퓨어 리스크만 보장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영어로 데리버티브스죠. 예. 그래서 파생상품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다른 용어들, 인슈어러, 예, 보험사라고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험업자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예, 보험업자. 예, 보험회사 그러면 기업 단체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보험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그죠? 그 다음에 정부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부는 보험회사?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인 표현으로 기업과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하고 심지어 개인, 개인이 운영하는 보험, 그런 서비스라는 단체, 뭐 보험사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냥 보험업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이거는 보험료예요. 보험료. 예, 보험료니까 요금이죠. 예, 요금. 예, 보험에 들었을 때 아까 그 대가를 전제로 한 약속 그렇게 했는데 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이에요. 예, 이게 프리미엄이 내는 돈. 네. 그래서 보험료고 팔러시 홀더는 보험 계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팔러시가 아까 보험 계약, 증권 약관 이렇게 했는데 홀더는 쥐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약관 보유자 이렇게 해야 되냐 뭐냐. 예. 근데 그냥 계약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보험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보험이란 뭐냐? 팔러시 홀더와 인슈어러 간의 약속이다. 그래서 팔러시 홀더는 여러 명 그려놨죠. 예. 그래서 똑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프리미엄을 소액으로 내요. 예. 그러면 인슈어러가 그걸 받아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컴펜세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보험료의 반대말이 보험금이죠. 예, 이것도 헷갈려요. 처음에는 보험금. 료가 내는 돈이냐 금이 내는 돈이냐 헷갈리는데 그냥 보험료는 요금이다. 따라서 요금, 보험료가 나가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 예, 보험 가입자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거기 보니까 팔러시 홀더스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러 명이죠. 그 다음에 보험업자 혹은 보험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보험업자 이게 보험료고 이게 보험금이니까 여기다 보험금이라고 써야지 되는 거 아니냐. 보험료 주고 보험금 받는 그게 보험 아니냐. 근데 문제는 보험금을 다 받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보험료는 반드시 내죠. 이거 확정적으로 내죠. 근데 보험금은 이거 불확정적이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에서는 평생 보험금 한 번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때 보험업자가 제시하는 반대급부,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냐?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로 하는
보상 약속이 이거 약속이 결국에는 반대급부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컨셉은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실무적으로나 혹시 이제 한국보험계리사 뭐 이런 쪽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컨셉을 좀 알고 계셔야지 뭐 논술형 이런 거 쓰실 때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밑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